철수는 도연을 직접 찾아간다. 두목도연이 총을 겨누며 말한다. 이제 끝내자. 영감. 그 순간 도연의 아버지 장기철이 등장한다. 도현아, 그분은 내 아버지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준 전우다. 도연은 얼어붙는다. 아, 아버지 전우라고요? 도연의 손에서 총이 떨어지고 눈빛이 흔들린다. 형님, 이제라도 멈춥시다. 여기서 멈추기 아쉽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면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도로변.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는 중고 트럭 수리점이 있습니다. 철수 정비소라는 손글씨, 간판 아래로 온갖 크기의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죠.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뒤섞인 이곳에서 올해 69살인 한철수가 묵묵히 렌치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하얀 머리카락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과 단단한 어깨선에서는 젊은 시절의 기운이 남아 있었죠.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었지만 엔진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예술가의 손길처럼 섬세했습니다. 아저씨, 이번엔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장사 계속할 수 있겠네요. 젊은 화물차 기사가 수리비를 건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기름으로 범벅된 손을 헝겊해 대충 닦으며 능글맞게 웃어 보였죠. 뭐려, 트럭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엔진 오일 좀 자주 갈아주세요. 기계도 사람처럼 피가 더러우면 아프거든요. 네네, 꼭 그럴게요. 기사가 트럭을 몰고 떠나자 철수는 다시 작업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작업장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철수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철수 아저씨, 갑자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꼬마 민수가 학교 가방을 둘러매고 뛰어오고 있었죠. 아이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학교 다녀오는 길이구나. 오늘은 뭘 배웠어? 수학이요. 그런데 아저씨, 저기 있는 큰 바퀴로 뭔가 만들어주세요. 민수가 가리킨 곳에는 못쓰게 된 대형 타이어가 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피식 웃었죠. 그래, 그럼 그네 만들어줄까? 단, 숙제 다 하고 나서야. 와, 정말요? 약속. 민수가 신나게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철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 냄새 맡으며 조용히 살면 됐지. 총 대신 스패너 잡고 전우 대신 손님 맞이하는 게 내 노후 아닌가. 철수에게 이 평범한 일상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혹독한 시간들을 견뎌내고 마침내 얻어낸 평화로운 삶이었으니까요. 손님들과 정담을 나누고 동네 아이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자 철수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정비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유독 조용한 거리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담벼락 너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그의 직감이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이 들어 괜히 예민해지나 보다. 이제 조용히 살겠다고 다짐했으면서. 그러나 철수가 모르는 사이 담벼락 너머에서는 서너 명의 그림자들이 슬금슬금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욕망과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죠. 철수는 정비소 셔터를 내리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평화로운 노후의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철수가 트럭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비소 앞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죠.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과 걸음걸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풍겼습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선두에 선 남자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예, 저인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이 근처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말을 건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 뒤로 선부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리가 참 좋네요. 교통도 편리하고 부지도 넓고 말입니다. 철수는 상대방의 말투와 분위기에서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응대했죠.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실은 저희 형님께서 이 근처에 물류창고를 차리려고 하시는데요. 이 자리가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남자의 말에 철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물류창고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이 가게를 팔 생각이 없습니다. 철수의 단호한 대답에 남자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협박조로 말했죠. 사장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형님이 원하시는 건 대부분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근처 상권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혼자서 장사하시기엔 너무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노골적인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말했죠. 위험하다고요? 제가 평생 잡은 건 핸들하고 총입니다. 협박은 안 통해요. 철수의 말에 건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총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분위기가 한순간에 팽팽해졌죠. 선두에 선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무용담으로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이 몇 년도인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세상은 주먹보다는 돈이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젊은 친구들, 저한테 함부로 하면 후회할 겁니다. 조용히 돌아가세요. 건달 중 한 명이 화를 내며 철수에게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죠.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살기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정말... 남자가 철수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의 손목을 비틀었죠. 건달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악, 손목이. 나머지 건달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상대방의 손목을 놓아주며 말했죠. 다음에는 더 아플 거예요. 돌아가세요. 선두에 선 남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예상 밖의 실력을 목격한 터라 섣불리 덤비지는 못했죠.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우리 형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다음에 와서 말썽 부리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건달들이 씩씩거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간 후에도 철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군.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평화로운 일상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달들의 위협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11시 정비소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게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작은 전등 하나만이 그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낡은 의자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베트남 전쟁터에서 보낸 그 혹독했던 시간들 말이죠. 그때는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평범한 삶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었지. 그때였습니다. 정비소 뒤편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죠. 철수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전쟁에서 단련된 그의 청각은 여전히 예민했거든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죠. 철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닿는 곳에 있던 큰 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철수가 조용히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정비소 뒷문을 따는 소리가 들려왔죠. 철수는 숨을 죽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뒷문이 벌컥 열리더니 복면을 쓴 남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죠. 거기서 철수가 소리쳤지만 침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죠. 하지만 철수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몸에 배인 반사신경이 되살아났습니다. 철수는 상대방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채며 파이프를 뺏어냈죠. 그리고는 무릎으로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으악! 첫 번째 침입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강목을 들고 덤벼들었지만 철수는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베트남 전쟁에서 익힌 근접 전투, 기술이 몸속 깊은 곳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나이든 몸이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과 본능이 살아있었거든요. 철수는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며 동시에 팔꿈치로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침입자도 신음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죠. 마지막 남자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그의 앞을 막고 서 있었죠. 누가 시켰는지 말해.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신문하던 그때처럼 말이죠. 저희는 그냥 거짓말하면 더 아플 거야. 철수가 한 걸음 다가서자 침입자는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이미 살인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장도현 형님이 시켰어요. 그냥 협박만 하라고 했다고요. 장도현? 철수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낮에 왔던 건달들의 두목 이름이었죠. 앞으로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다음에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철수의 위협에 침입자들은 비틀거리며 달아났습니다. 정비소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철수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전쟁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싸움 안 하려 했는데.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이미 깨져버렸고 이제 그는 다시 과거의 자신과 마주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차 한 대가 시동을 걸고 떠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침입자들을 데리러 온 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장도연이라는 남자는 분명 더 큰 보복을 계획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자신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장도연의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정비소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부하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죠. 형님, 그 노인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셋이 달려들었는데도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장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일개 늙은 정비공에게 자신의 부하들이 당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거든요. 이 바보들아. 늙은이 한 명 못 건드리고 도망쳐 왔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 움직임이 전문가 같았어요. 마치 군대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그 말에 장도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군대라는 말이 뭔가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럼 그 노인 뒤를 한번 캐봐. 대체 뭐 하던 인간인지 알아와. 네, 형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급히 나가자 장도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체면은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죠. 이 동네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부하가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신문 기사와 몇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죠. 형님, 알아냈습니다. 그 노인 한철수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베트남전에 특전사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꽤 유명했던 것 같아요. 장도연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특전사라는 말이 그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특전사, 확실해? 네. 여기 신문기사도 있고요. 당시 공로상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적 토벌 작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부하가 신문 기사를 내밀자 장도연은 유심히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젊은 철수는 군복을 입고 훈장을 달고 있었죠.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놈이 트럭 수리점을 하고 있었다고? 네. 저녁 후에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10년 전부터 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대가 보통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셈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특전사든 뭐든 이제 늙은 할아버지 아니야? 우리라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하지만 형님,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조심스럽게? 이미 우리 체면이 구겨진 판에 장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까지 추락해 있었거든요. 당장 오늘 밤에 그 정비소에 불을 질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형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방화는. 닥쳐. 내 말이 안 들려? 장도연의 호통에 부하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번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철수는 정비소에서 늦은 작업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몸이 피곤했죠. 하지만 경계심만은 늦출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정비소 밖에서 휘발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철수는 즉시 위험을 직감했죠.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니 복면을 쓴 남자들이 정비소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철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한 명이 라이터를 켰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죠. 철수는 급히 소화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길은 정비소 한쪽 벽면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철수는 소화기를 뿜어대며 불길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죠. 오랫동안 쌓여있던 기름과 타이어들이 불길의 세력을 더욱 키우고 있었습니다. 방화범들은 이미 달아나 버린 후였습니다. 철수는 홀로 남아 자신의 모든 것과 다름없는 정비소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죠. 새벽 5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멎고 나서야 정비소에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정비소 건물 절반이 불에 타검게 그을려 있었고 철수가 그토록 아끼던 트럭들도 대부분 못 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철수는 잿더미가 된 작업장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그을음과 연기, 냄새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난 10년간 자신이 일궈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재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소방관 한 명이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타버린 트럭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가 상당하네요. 보험은 들어놓으셨죠?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의 추억들과 정성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소방관들이 떠나간 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가 어디 건드리면 안 될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나 봐.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괜히 연루되면 큰일 나겠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 동네도 이제 안전하지 않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철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젓으며 자리를 떴죠. 평소 정담을 나누던 이웃들마저 이제는 철수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싸울 이유도 지킬 것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홀로 잿더미 속에 앉아 절망감에 젖어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다시는 싸움 안 하려 했는데. 철수의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밤 소화기와 불길과 싸우느라 목이 상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철수 아저씨. 꼬마 민수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놀람과 걱정이 가득했죠.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민수는 철수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자 철수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민수야, 아저씨가 좀 힘든 일이 생겼구나.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 힘센데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민수의 어머니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야, 거기서 뭐해? 민수 어머니는 아이를 재빨리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철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민수야, 엄마가 말했지?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된다고. 빨리 학교 가자. 엄마, 아저씨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됐어. 빨리 가자. 민수 어머니는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민수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곧 어머니에게 이끌려 사라졌어요. 철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고 유일하게 친했던 아이마저 어른들에 의해 멀어져 갔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경찰이 왔습니다. 형식적인 조사를 마친 후 경찰관이 말했죠. 방화 사건으로 수사하겠습니다만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부족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은 사실상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철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때까지 철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하며 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져 버렸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철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불탄 정비소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피해 조사를 끝낸 후였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타버린 트럭 부품들과 뒤틀린 철제들을 하나씩 옮기면서 철수는 지난 10년간의 추억들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을 받았던 날, 민수와 처음 만났던 날, 동네 사람들과 정담을 나누던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나날들 말이죠. 정말 다 끝인가? 철수가 중얼거리며 탄 철제를 옮기다가 작업장 구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멀쩡하게 남아있는 낡은 군복이었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며 그것을 집어들었죠. 베트남전 당시 입었던 바로 그 군복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철수는 군복을 펼쳐보며 당시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혹독했던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그 시절 말이죠. 군복 주머니를 뒤지다가 그의 손끝에 뭔가 바스락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아니, 편지였죠. 철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철수야,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살아남으면 언젠가 다시 만나자. 전우의 의리는 평생이다. 내가 힘들 때 이 편지를 읽고 힘을 내길 바란다. 기철이가 편지를 읽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기철. 그는 철수의 가장 믿을 만한 전우였습니다. 함께 적진을 뚫고 함께 부상병을 구하고 서로의 등을 맡기며 살아남았던 그 소중한 친구였죠. 기철이. 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전우와 함께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때의 의지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죠. 편지를 읽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싸우는 것은 돈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리와 자신의 삶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내가 싸우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리와 내 삶 때문이지. 철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불탄 잔해들을 다시 바라봤죠. 이제 그 잔해들이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재료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철수는 묵묵히 정리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움직임에는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단순히 치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가까운 전화박스에서 전화번호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군 동기의 명단을 뒤져서 장기철의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것이었죠. 여보세요. 장기철 씨 댁 맞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십니까? 낡고 쉰 목소리지만 분명히 기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기철아, 나다. 한철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기철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철수야, 정말 너냐? 얼마만이냐? 응, 오랜만이다. 그런데 기철아, 나 좀 힘든 일이 생겼다. 철수는 기철에게 최근에 겪은 일들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건달들의 협박부터 방화 사건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철수야,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생각났다. 전우의 말이야. 기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다.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철수야, 상대방이 만만한 놈들이 아닐 것 같은데? 걱정 마. 나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 완전히 늙지는 않았어. 좋아. 내일 당장 내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철수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믿을 만한 전우가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거든요. 그날 저녁, 철수는 다시 편지를 꺼내어 읽었습니다. 전우의 의리는 평생이다라는 구절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전쟁이 끝나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철아, 고맙다. 이번에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철수는 편지를 다시 접어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장도연의 사무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철수가 운전석에서 내렸죠.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곧바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전장에서 마지막 작전을 앞둔 군인처럼 말이죠. 사장님 계십니까? 3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철수가 말했습니다. 안에 있던 건달 몇 명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죠. 할아버지가 여기 왜 왔어? 장도연을 만나러 왔습니다. 철수의 담담한 말에 건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이 늙은 정비공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형님, 그 할아버지가 왔어요. 한 명이 안쪽 방으로 들어가 보고했습니다. 곧 장도연이 나타났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직접 오시다니 용감하시네요. 얘기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철수는 태연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만 끝내죠. 끝내자고요? 할아버지가 먼저 시작한 일 아닙니까? 장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다음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베트남전에서 죽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20명이 넘습니다. 모두 정당방위였지만 말이에요. 철수의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건달들조차 숨죽여 듣고 있었죠. 협박하시는 겁니까? 장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때의 기술은 잊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장도연이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철수에게 겨눴습니다. 건달들도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죠. 이제 끝내자고요, 영감. 장도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자에 편안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닥쳐.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장도연을 보자마자 호통을 쳤습니다. 도연아, 뭘 하는 거냐? 아,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게 여기에? 장도연이 당황하며 총을 내렸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장기철이었죠. 어제 철수에게서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기철이, 철수가 반갑게 일어서며 기철을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만난 전우였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철수야, 늦어서 미안하다. 기철이 철수와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도연을 돌아봤죠. 도연아, 이분이 누군지 아냐? 아버지 친구신가요? 친구가 아니라 전우다. 그것도 내 아버지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신 분이야. 장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서 권총이 떨어졌죠. 아, 아버지 전우라고요? 그래. 베트남전에서 내가 적탄에 맞아 쓰러졌을 때 이 사람이 포탄이 터지는 와중에도 나를 업고 후송해줬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기철이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존경하는 전우를 자신이 괴롭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도연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철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복수나 처벌보다는 화해를 원한다는 뜻이었죠. 어르신, 제가 저지른 일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젊은 친구,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철수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의 긴장감이 완전히 풀어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철수의 정비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정비소였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였습니다. 장도연이 직접 나서서 재건 비용을 대고 자신의 부하들까지 동원해 공사를 도왔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속죄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차 진심, 어린 우정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형님, 여기 간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연이 새 간판을 들고 와서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철수 정비소라는 손글씨 간판 대신 깔끔한 현대식 간판이었죠. 그냥 예전처럼 철수 정비소라고 하면 돼. 번지르르한 건 내 취향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정말 다른 건 필요 없으십니까?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은 고맙지만 너무 과한 것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도연아, 너무 미안해하지 마.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그때 기철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요즘 기철은 아예 이곳 근처로 이사를 와서 철수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철수야, 커피 한 잔 해. 고마워, 기철아. 두 의는 정비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철수 아저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꼬마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른 것이었어요. 요즘 민수 어머니도 철수를 다시 신뢰하게 되어서 아이가 자주 놀러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학교 잘 다녀왔구나. 오늘은 뭘 배웠어? 오늘은 도덕 시간에 용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용서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래요. 민수의 순진한 말에 철수와 기철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도 모르게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맞다. 민수야. 용서는 정말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때 도연이 부하들과 함께 마지막 격리 작업을 마치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뿌듯한 표정이 걸려 있었어요. 형님,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상 영업하실 수 있어요. 수고했어. 도연아, 정말 고마워. 철수가 진심으로 고마워하자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형님처럼 따르고 있었거든요. 형님, 앞으로도 뭔가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이 동네 안전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이제 너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철수의 조언에 도연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미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갈 때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을 왔습니다. 새로 단장된 정비소를 보러 온 것이었죠.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과 관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철수 아저씨, 정비소가 완전히 새로워졌네요. 이제 더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겠어요. 아저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철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동네 사람들과 정담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어요. 밤이 되자 철수와 기철은 정비소 앞에서 맥주 한 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야, 이번 일로 많이 배웠지? 그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전우의 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 철수는 가슴 주머니에서 그날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모든 일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소중한 편지였죠. 기철아, 내가 쓴 이 편지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런가? 나도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썼거든. 두 의는 잠시 말없이 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의리는 계속된다. 나이 들어도 지켜야 할 게 있구나. 철수의 중얼거림에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의리는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어요. 믿을 만한 전우가 곁에 있고 화해할 줄 아는 젊은 친구가 있고 순수한 마음의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에게는 다시 지킬 만한 소중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던 것입니다.